물가, 금리, 용어들이 어렵긴 합니다만은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얘기들입니다. 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건영 신한은행 WN국그룹 부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말들이 어려우니까 저 같은 네.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딱딱한데 좀 네네. 친절하게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오늘 금리 인상은 좀 예상됐었던 내용인가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고요. 사실은 이제 4월 달에 깜짝 기준금리 인상을 한 직후에는 네. 이 2007년 이후에 연속으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는 5월 달까지 연속으로 인상을 할까, 4월에 깜짝 인상을 했으니까 5월에는 한번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강했는데요. 예. 시간이 흘러가면서 첫 번째는 5월 5일 날이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FOMC에서 0.5% 빅스텝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나온 얘기가 6월 달, 7월 달에 있는 추가 그 FOMC에서 미국에서 두 번 다 0.5%씩 인상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니까 한국은행 그 이제 이창용 총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나라도 빅스텝에 대해서 고려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많아져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럼 이게 조금은 복잡한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은 이 스케줄을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금리하고 미국 금리를 봤었을 때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더 위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깐 네. 보시면요. 이제 아직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금리는 1.5%였습니다. 네. 오늘 1.75가 된 거고요. 미국 금리가 지금 얼마냐면 1%입니다. 네, 네.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게 됐는데 미국이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 금리가 1.0에서 빅스텝으로 1.5로 따라가게 되겠죠. 예. 그럼 우리나라 금리하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1.5하고 1.5하고 똑같이 되는 데다가 그렇게 되는 데다가 이제 7월 달에 만약 미국이 금리를 한 번 더 인상을 하면 네. 2%를 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때는 미국하고 금리 보조를 맞춰주려면은 한꺼번에 0.5%를 인상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한 번에 0.5%를 크게 올리느냐 아니면은 충격을 나누어서 조금씩 나누어 가느냐 이 요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월 달만 해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다가 5월 달로 넘어오면서 거의 이번에도 하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첫 번째는 물가도 이슈지만 예. 두 번째는 연준과의 보폭 맞추기 이 두 가지가 큰 이슈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 배경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네네. 물가 관련해서 물가 안정을 지금 최우선 어떤 과제로 삼고 있는 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인플레 지표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이제 그 전망치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3.1%에서 4.5%로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올렸잖아요. 이 물가 상승 자체도 높은 데다가 지금 또 이게 나온 거는 어쩌면 이제 5%를 넘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물가 목표치가 2% 정도의 수준에 있다라면은 이거보다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 자체를 지금도 좌시할 수는 없는 데다가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인데 지금 당장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가가 또 올라갈 것이라는 사람들, 경제 주체들의 기대감까지 생기게 되면은 이 물가 상승세가 고착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걸 사전에 자협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3.3까지 올라가가지고요. 2012년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예. 네. 그러면 결국에는 추세 자체가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잖아요. 이 예봉을 꺾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도 이제 그 금통위 발언에도 나왔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당분간은 물가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예.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지금 한국은행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비중을 두어야 되고 이걸 봤었을 때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약간은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암시가 나온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아마도 경기는 생각보다 괜찮다는 판단이 네. 뒷받침된 것 같은데 조금 전 그 이창용 총재도 네. 경기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네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추긴 했지만 많이 낮추진 않았거든요. 네네네. 이게 최근에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 이유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네, 성장이 둔화되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근데 이제 이게 교과서적으로 봤었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가 70년대 석유파동 때입니다.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었어요. 근데 2.7%가 물론 3.0을 예상하다 2.7이 되면 실망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이너스 레벨 때보다는 아무래도 양호한 거고요. 우리나라 이제 2010년대 들어와 가지고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의 이제 2에서 3%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으니까 마일드한 정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데다가 높아진 물가가 우리나라의 소비를 계속해서 짓누르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비를 계속해서 짓누르게 되면은 방향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2.7%지만 이게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갔었을 때 더 낮춰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실물 경제에 더 충격을 주게 되면은 어쩌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접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의 성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 이게 물가가 계속해서 짓누르게 되면은 이 회복세 자체가 계속해서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는 이 물가 상승세를 제압하고 가야 된다. 이게 한국은행에서 보고 있는 가장 큰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금리를 인상한 배경에는 물가라는 큰 요인이 있는 거고요.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미국의 통화 정책 네. 그 긴축 기조를 계속해서 빠르게 이어나가고 있는 점이 네. 또 하나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리 격차를 적절히 한미 간의 금리 격차를 적절히 유지해 놓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지금 깔려 있는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 입장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2%를 주고 우리나라에서 2%를 준다. 동일한 금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기축 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매력이 조금 더 높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미국 금리가 2.5고 우리나라 금리가 2.0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는 오히려 더 미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네, 물론 네. 투자를 할 때 금리만 보고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각 국가의 성장도 같이 봐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미국 금리가 조금 더 높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머징 국가에서는 자금이 유출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머징 국가가 지금 전반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실물 경제에 충격이 커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외국 자본까지 유출이 된다면은 국내 유동성이 말라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자본 유출이라고 쓰고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경기 충격의 강화 이제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린 건 이게 일반적으로 아주 이제 프론티어 마켓이라고 할 정도로 작은 이머징 국가들보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금리가 역전이 된다고 해서 자본 유출이 대규모로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시차를 굉장히 길게 이어갔었을 때는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점점 더 생겨날 수가 있고요. 한국은행 이제 이창용 총재가 이제 후보자 당시 어떤 이제 그 코멘트를 했냐면 이런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당장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 차가 벌어진다고 해서 자본 유출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씩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환율의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예. 그럼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 금리를 올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굳이 환율까지 올리고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환율의 안정을 꾀하는 차원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금리를 인상을 보폭을 맞춰가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물가도 그렇지만 환율 사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보폭을 맞춰가지고 금융시장 안정 이걸 이제 이루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머징 국가라는 건 이제 성장하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경제 네, 성장하고 신흥국들을 있는 얘기하고 있는 네. 거죠. 네네. 좀 무식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물가가 제일 걱정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물가 워낙 오르니까 코로나 이후에 해외여행 계획했던 분들도 이제 취소한다 그러고 외식하기도 이제 겁이 나는 상황인데 네네. 오늘 2.75%까지 올랐으면 네네. 이 정도면 이제 물가를 좀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더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건데요. 네. 이게 보시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세가 8%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5%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 자체 레벨이 높은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물가 상승 압력을 더 깊고 더 강하게 만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이거를 그냥 놔둬야 된다보다도 이걸 그냥 놔둔다라고 하면은 물가 상승세가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여기서 줄 수 있는 시그널은 뭐냐면 금리를 최대한 빠르게 올려줘가지고 이거를 부러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 물가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성장도 같이 부러지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정책을 써야 되냐면 결국에는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면서 실물 경제의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네. 물가를 잡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영어로 돼 있지만 미리
어떤 식으로 금리를 올릴 건지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 가이드를 주고 있는 게 예. 뭐 2.5%까지 올린다, 연말에 3%까지 올린다. 이렇게 가이드 약간은 애매하지만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그 정도의 금리를 미리 반영을 하면서 물가를 누르려고 하는 문제가 네.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수요가 조금씩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수요가 둔화가 됐었을 때는 물가 상승세가 약간은 피크 아웃을 할 수 있죠. 피크 아웃이라는 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8.5에서 8.3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네. 그러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금리 인상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었을 때는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가를 갖다가 조금씩 이제 낮춰주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답을 참 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공급망의 이슈가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 장기화됐었을 때는 네. 이건 또 다른 얘기가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요 점 정도 말씀드립니다. 네. 또 궁금한 게 그 미국이 지금 네. 집값이 좀 과열 양상을 네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이런 기준금리를 크게 올리면서 이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인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주택 시장에는 당연히 금리 인상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주택 가격이 너무 크게 뛰었고요. 두 번째는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 굉장히 높게 네. 뛰었습니다. 그럼 가격이 높고 이자가 대출 이자가 높아졌다는 얘기는 예. 그만큼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주택 구입 여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자 입장, 주택을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고 구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력이 안 되니까 굉장히 낮은 가격에서 부르게 되겠죠. 그럼 매수 매도 호가가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주택 거래량이 크게 급감을 하게 되겠죠. 네.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의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거래 관련 지표도 심리 지표가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 기간 이어지게 되면은 주택 시장도 쿨다운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살짝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되겠죠. 네. 그 부분을 주목하는 게 이제 결국 우리나라도 그 길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우리나라도 이제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저도 조금은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미국하고는 좀 제도가 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성장률이 이제 주택 가격을 볼 때 단순히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성장률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세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단순히 금리만으로 이렇게 예단하는 거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네. 환율 이야기를 앞서서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우리가 미국의 금리를 주목하는 건 이게 또 환율과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 네,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보면은 일단 원달러 환율이 1,266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네. 이게 한때는 1,250원을 좀 상단으로 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좀 지지선이 된 느낌도 있거든요. 현재 네.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1,200원 위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환율이 놀았다는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머물렀었던 적이 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50원을 넘어서 한때는 1,300원 위로도 치솟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미국 금리 인상 속도가 빅스텝으로 가져가면은 먼저 많이 올려가지고 미리 물가의 예봉을 제압하면 뒤에 덜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보면은 미국 금리 인상의 속도가 살짝은 조절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이다가 소폭 숨죽이기에 들어간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중국 위안화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상하이가 계속해서 봉쇄가 됐다가 조금씩 풀려나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환율이라는 거는 금리뿐만 아니라 성장도 반영을 합니다. 중국의 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 같다가 상하이 봉쇄가 완화가 된다라면 성장세가 조금은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소폭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소폭 안정이 됐죠.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으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1,290원 수준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1,260원 수준으로 지금 조금은 좀 안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은 게 뭐냐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환율 안정에 대한 의지를 어느 정도는 좀 표명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게 외환 시장이라든지 자산 시장에서는요. 심리 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무언가 안전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됐었을 때는 급격한 떨림이 많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1,250원에서 지지가 된다 이런 표현들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환율이 더 올라가는 거를 억제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환율이 여태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는 상승 압력을 받더라도요. 올라가는 속도는 분명히 둔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환율이 이제 계속 오르게 되면은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좋지만 네,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돈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네 그렇죠.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경제에 조금 이제 더 부담이 되는 거. 대략 어느 정도 선이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적정 환율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환율만 볼 게 아니라요. 중국하고 일본의 환율, 결국엔 우리하고 수출 경합을 하는 국가들의 환율 레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 일본 엔화가 20년 만에 가장 낮은 레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엔화가 100에 달러당 100엔일 때하고 120엔일 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 저도 궁금하고 그래서 네네네. 무식한 질문 드렸습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까지 오건영 신한은행 WN그룹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